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큰 아픔을 여러 번 겪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갑자기 닥쳐온 불행으로 마지막엔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고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쯤에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첫 만남은 썩 좋진 않았어요. 아니, 좋지 않았다기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없어 큰 인상을 남기지 않았다가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게 저흰 소개팅 자리에서 밥만 먹고 헤어진 후 서로를 잊고 살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흰 30대가 되었고 우연히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단 한 번의 만남 이후 몇 년이 지나 다시 남편을 만났는데 언제 어디에서 소개팅한 남자였는지 딱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딱히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정말 조용한 분위기에서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말이죠. 남편 역시 저를 기억하고 있는지 회사에서 저를 보자마자 아는 척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평소에 운명론을 믿지도 않던 저였는데 이상하리만큼 운명이란 단어가 제 뇌리에 꽂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까지 한 사이가 되었더군요. 그렇게 한 결혼, 마냥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전 3번의 유산을 경험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점점 지쳐갔으니까요. 남편은 괜찮다며 저를 위로하고 달래주었지만 그런 남편 역시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실망에 실망을 더해가던 어느 날, 남편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오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는 임신 때문에 우리 행복까지 깎아먹는 짓 그만해. 나 당신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행복만을 위해서 살자. 그래도 될까? 사실 나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 많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일단은 비밀로 해. 괜한 스트레스 만들지 말자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들도 포기하시겠지.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거지. 부모님들이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앞으로 당신 생각만 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남편의 말이 참 고맙기도 반갑기도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계속 다녀왔던 병원도 가지 않고 그저 자연 임신을 기다리며 마음 편히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닿아 임신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다시 한번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네, 자연 임신이 된 것이었어요.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적처럼 찾아온 생명을 지키고 싶었기에 전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회사까지 그만두고 몸조리에 힘썼어요. 이미 3번의 아픔으로 인해 잃었을 때 허망함과 절망감에서 오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던 남편과 저는 조심 또 조심하며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모의 입이었어요. 시모는 임신 사실을 알린 순간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저에게 쏟아내더라고요. 어머님, 저 임신이에요. 임신? 너 이 소식 없길래 애 없이 살려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네. 그래, 이번엔 몇 달이나 있다가 또 유산하려고 그러니? 처음엔 제 두기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3번 유산한 며느리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시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뒤로 이어진 시모의 말들이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틀린 말 있니? 매번 임신만 하면 뭐해? 출산을 못하는데. 말 나온 김에 물어나 보자.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임신만 했다 하면 유산을 하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몇씩 잘 만나던데. 내 친구들은 며느리한테 이제 그만 좀 낳으라고 했다 그러더라. 그럴 때마다 내가 참 할 말이 없어서 내 아들씨가 이상이 있을 리는 없고 네 몸이 문제겠지.
그러니까 요즘 며느리 들이기 전에 건강검진 싹 시켜서 데리고 온다고 그 난리들이지. 이렇게 하자 있는 물건인 줄 꿈에도 모르고. 시모는 저를 보고 하자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울컥하는지 정말 어른만 아니라면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니, 그냥 어른이었다면 그냥 욕이라도 실컷 했을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의 부모님이니 입에 맴도는 욕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자 있는 인간이라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임신만 했다 하면 유산하는 며느리를 시어미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았니? 이때껏 입 다물고 있으니 그저 널 이뻐하는 줄 알았어? 그냥 이때까진 참은 거야. 이런 시어미가 또 있는 줄 아니? 다른 시어머니들 같으면 너 연달아서 유산했을 때 진작 내쫓았을 거다. 집안 대를 끊어먹으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아들 귀한 집에 시집와서 번번이 유산을 하니 내가 너 같은 것도 며느리라고 모시고 산다고 아주 화병이 다 나겠구나. 시모는 그동안 이 말들을 저에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막말과 폭언들을 쏟아내더군요. 가만히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역시 이젠 더는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 하자 있는 며느리는 어머님 화병 방지를 위해서 무사히 출산할 때까진 시댁에 발걸음도 하지 않도록 할게요. 괜히 제사 생신 명절에 시댁 가서 설치다가 또 유산이라도 하면 어머님 화병으로 쓰러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아시고 전화 끊어주세요. 어머님께 좋은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배가 당겨서 좀 쉬어야 하겠네요. 들어가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모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쉴 새 없이 왔지만 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모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고요. 저는 다시 한번 찾아온 기적 같은 아기를 지켜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하자 있는 인간이라고 그것도 제게 직접 말하는 시모와 더는 사이좋은 고부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뭐 그전에도 그렇게까지 사이좋은 고부관계는 아니었지만 이 사건이 발화점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죠. 그 후로도 시모는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고 어쩌다 통화라도 되는 날이면 안부를 묻기는커녕 좋지 않은 말들로 제 신경을 긁어놓기가 일쑤였죠. 전 결국 시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자 남편에게 연락해 한바탕 난리를 쳤는지 남편의 입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시댁엔 발걸음도 하지 않겠다는 제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던 남편이었는데 시모의 곡소리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인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생일을 며칠 앞둔 날, 남편은 다른 때보다 좀 더 간절하게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보, 엄마 생신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제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생신은 가야 하지 않을까? 아, 당신은 내가 참석했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또 나한테 얼마나 모진 말을 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뒀어. 당신한테 다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면 나도 영 끊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날 믿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참석해주면 안 될까? 이대로 영영 영 끊고 살 수도 없을 테고 이쯤에서 못 이기는 척 참석하면 엄마도 아무 말 하지 않을 거야.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당신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나도 워낙 어머님께 받은 상처가 커서 쉽사리 결정이 안 서서 그래. 이해해. 그러면 생각해보고 이야기해줘. 고민되더라고요. 남편의 말처럼 영영 연을 끊고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긴 했으니까요. 그때까진 시댁과의 연을 영영 끊어버릴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갔고 깊게 고민해본 끝에 결국 참석하기로 했어요. 나 내일 어머님 생신 참석할게. 선물은 준비했어? 아직이면 내가 오늘 나가서 준비할까? 아니, 그냥 용돈 좀 드리지 뭐. 당신은 몸만 가면 돼. 당신이 참석하는 것 자체가 선물이지 뭐.
그러면 내일 저녁에 퇴근하고 데리러 가면 되는 거지? 아니야. 방향도 다른데 뭐하러. 그냥 내가 택시 타고 식당으로 갈게. 정말 고마워.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을 돌려먹길 잘했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이왕 참석하기로 한 거 시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막아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아는 시모는 남편이 막는다고 한들 막힐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전 저녁 시간에 맞춰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어떻게 먹은 마음인데 저는 그날 결국 시모의 생일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버렸거든요. 상대방 운전자가 막무가내 끼어들기식의 거친 운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였습니다. 사고는 꽤 크게 났고 천만다행으로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많이 놀란 탓인지 배가 뭉치며 아파져 왔고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금방 오겠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 지금 구급차 타고 내가 다니던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나 너무 무서워. 배가 너무 아파. 잘못되면 어떡해? 뭐? 어쩌다가 많이 아파? 괜찮을 거야. 괜찮아. 일단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있어. 내가 금방 갈게.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으니 다행히 많이 놀랐을 뿐 아기와 저는 괜찮다고 하더군요. 일단 너무 놀란 것 같으니 수액을 맞으며 진정도 할 겸 한숨 푹 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혹시 모르니 입원을 해서 며칠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전 입원을 하고 병실에서 수액을 맞으며 남편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얼굴에 차가운 무언가가 확 뿌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화들짝 놀라 일어났고 그곳엔 얼굴까지 붉히며 씩씩거리는 시모와 그런 시모를 뜯어말리는 남편이 있더군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왜 이 사람한테 커피를 들이붓냐고. 몰라서 물어? 이 고약한 것 좀 봐라. 시어머니 생신에 오기 싫어서 교통사고 났다고 거짓말하고 잠이나 꿀꿀 자는 꼴을 좀 보라고. 이 꼴을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으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속도 식힐 겸 차가운 걸로 샀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뜨거운 커피를 살 걸 그랬어. 이 고약한 것 뜨거운 맛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시모는 제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제가 시모의 생일 자리에 참석하기 싫어 거짓말을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듯 했어요. 거기에다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이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와 버렸으니 자신의 생일을 망친 것에 화가 단단히 나 보이기도 했고요. 화가 단단히 난 시모는 수액까지 맞으며 잠든 저를 보며 꾀병이라 생각해버렸고 그대로 제 얼굴에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확 부어버린 것이었죠.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해도 되는 짓이 있고 안 되는 짓이 있지. 하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인데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싶더군요. 거기에다 홀몸도 아닌 임산부에게요. 그래서 시모에게 한마디 쏟아내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시모가 무서워서였냐고요?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저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닦아주며 시모에게 계속 화를 내고 있었고 시모는 남편의 말을 깡그리 무시한 채 끊임없이 저에게 욕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었죠. 그렇게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만 껌뻑이고 있는 제가 또 불만이었는지 저에게 온갖 막말을 하며 제 머리를 향해 손을 뻗어왔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손을 꽉 잡은 채 저에게서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려 놓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의 힘에 시모는 떨어져 나갔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시모가 떨어짐과 동시에 배가 익숙한 느낌으로 아파져 오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또 유산이구나 하고요. 이런 저의 예상을 뒷받침하듯 침대 시트는 젖어갔고
급하게 의료진 분들이 오셔 응급처치는 무사히 마쳤지만 전 결국 유산을 하고야 말았죠. 아기의 힘찬 태동을 느끼며 행복함에 울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기가 저를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한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과 한마디 없는 시모의 태도에 전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대신해 저에게 사과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을 달래주려 노력했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귀엔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막대한다거나 막말을 하진 않았어요. 엄연히 따진다면 이 모든 일은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시모의 잘못이기에 저의 슬픔과 분노를 M1 사람에게 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저도 남편에게 요구한 것은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님 용서 못해. 어떻게 지켜낸 아기인데 어머님 때문에 하늘나라 보낸 거 나 살면서 두고두고 원망할 거야. 심지어 어머님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이니 난 더욱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 어머님이 갑자기 정신 차려서 무릎 꿇고 빈다고 해도 난 용서할 마음 없으니까 당신도 앞으론 나 설득할 생각 하지 마. 알겠어.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날 엄마를 잘 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 애초에 병원은 나 혼자 갔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당신 입장 이해하고, 그날 병실에서도 당신이 어떻게 할 방도 없었다는 것도 이해해. 단지 난 이제 어머님은 보고 싶지도, 어머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어머님이 나한테 연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당신이 중간에서 그 정도는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지? 알겠어. 그건 걱정하지 마. 정말 미안해.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속상하고 슬플 텐데 제 앞에선 그런 내색 한번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남편이 때론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남편을 향해 웃어주기도 하고 때론 남편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저 혼자만의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처음엔 주로 몸 회복의 시간을 보냈고 몸 회복이 되고 난 후부턴 남편과 여행을 다니며 마음 회복에 힘썼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과 전 결혼 이후 최고로 사이가 좋은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도 잠시 남편의 퇴근이 점점 늦어지더군요. 그 당시 일이 바쁜 것도 사실이었고 진급도 앞두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일이 바쁘다 보니 퇴근은 늦어졌고 그렇다 보니 남편은 늘 피곤함에 찌들어 살았어요. 그런 와중에 출장도 잦아지더군요. 처음엔 같은 회사를 다녔으니 출장이야 가끔 급하게 가야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런 일이 잦아지니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를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동료에게 연락을 해 은근히 떠보았고 그 결과 남편의 출장이 잦아진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그 불길한 예감이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숨쉬듯 자연스럽게 출장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여보, 나 또 출장 가. 이번엔 좀 길게 갈 것 같아.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나?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무슨 출장을 이렇게나 자주 가? 무슨 일은 그냥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 가서 일정 빨리 마무리하면 더 짧아질 순 있겠지만 스케줄상 아마 일주일 채워야 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편히 일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알겠어. 가서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끼니 꼭 챙겨 먹고. 알겠지? 남편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짐가방을 싸 집을 나서며 콧노래까지 부르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이상함을 넘어 수상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고 바로 흥신소에 의뢰해 남편의 뒷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당장이라도 제가 직접 남편의 뒤를 쫓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긴 했지만
그럴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혹여 제가 뒤를 쫓다 들키기라도 하는 날엔 남편이 절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지경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찝찝한 기분으로 계속 살 순 없는 노릇이었기에 의뢰를 했던 것인데 며칠 뒤 흥신소에서 알려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남편분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것이 맞더라고요. 예상하셨던 대로 이번엔 출장이 아닌 여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동행하신 분이 또 계세요. 그건 아무래도 직접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 따로 묶어서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아직 며칠 남았으니 더 지켜보다 특별한 일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받은 사진들과 정보들은 정말 제 입이 떡 벌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더군요. 상간녀는 남편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자로 회사 사장 조카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출장길엔 늘 동행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상한 점은 출장을 함께 가면 상간녀도 거래처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다른 일을 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오로지 남편만 일을 하고 그 시간 동안 상간녀는 늘 쉬고 있는 것이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상간녀는 회사를 쉬고 남편을 따라 출장길을 함께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매번 남편과 함께 출장을 갈 방도가 없으니 그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떠오른 남편의 말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부서에 낙하산 들어왔어. 낙하산? 웬 낙하산? 사장 조카라는 여자애 하나가 들어왔는데 아무리 낙하산이라도 그렇지 일을 전혀 못하는 거 있지? 어떻게 기본 지식도 없는 핏덩이를 우리 부서에 넣을 수가 있어. 진짜 짜증나서 일할 맛 안 난다니까. 핏덩이라고 칭하며 욕을 해대더니 그 핏덩이와 외도나 저지르는 꼴이라니 정말 구역질이 다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거기에다 두 사람이 만난 시기 역시 참 충격적이었어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두 사람의 대화와 회사에 알아본 시기로 추측해보건대 적어도 몇 달은 되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전이라고 함은 남편과 한창 사이가 좋을 때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남편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갈 때 남편은 외도나 저지르고 있었다니 정말 치가 떨려오더군요. 거기에다 정말 가관인 건 뭔지 아세요? 흥신소 직원분이 말했던 또 다른 동행인이 다름 아닌 시모였단 사실이었습니다. 상간녀와 다정히 팔짱을 끼고 있는 시모의 모습을 본 순간 정말 눈이 뒤집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출장길이 사실은 출장이 아닌 상간녀와 함께 시모를 모시고 간 여행길이란 걸 안 순간 세 사람이 어떤 추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훤히 다 보이더군요. 제가 누구 때문에 아기를 잃고 어떻게 그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들을 이겨냈는데 그런 제 뒤에서 남편과 시모는 이딴 짓거리나 저지르고 다녔다니 이혼을 해도 곱게 이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일단 전 친하게 지내던 예전 회사 동료를 만나 사실을 말해주며 상간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워낙 친하기도 하고 믿었던 친구라 숨김없이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죠. 너 얼굴이 왜 이래? 아직 몸이 안 좋은 거야? 아니, 몸은 완전히 회복됐는데 기가 막힐 일이 생겼어. 회사에 사장님 조카 다니고 있지? 그 여자애랑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너한테 만나자고 했어. 뭐? 지금 그 말이 사실이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을 건드려. 어쩐지 눈웃음 살살 치고 다니더라니. 와, 현욱 씨가 바람 피울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아마 사장 조카라는 게 크게 한몫을 한 것 같더라. 처음엔 어린 핏덩이 낙하산이라고 하면서 싫어했었거든. 그런 인간이 왜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겠어? 어떻게 해서든 사장 조카 줄 잡고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아무래도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긴 하지. 그 소문 진짜야? 와,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오네. 이혼하면 그년이랑 하하호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야. 억울해서 미치겠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웃고 있겠어? 걱정하지 말고 넌 이혼 준비나 제대로 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이렇듯 친구는 저에게 필요한 사실과 정보들을 다 알려주었고 마지막까지 저를 돕겠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기다리던 남편의 여행이 끝나는 날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기니 할 이야기 있으니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말이었죠. 시모의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 역시 문자로 시댁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니 바로 오면 된다고 하더군요. 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댁으로 향했죠. 오늘도 안 오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뭐하고 성게야? 천장 안 무너지니 얼른 앉거라. 그래, 여보, 여기 앉아. 시모는 제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는 듯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굴었고 남편은 저의 눈치를 살피고 있더군요. 저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제가 앉음과 동시에 남편과 시모가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당신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제 당신 사랑 안 해. 우리 이혼하자. 그래, 나도 너 같은 며느리 더는 우리 집 가족으로 둘 생각 없다. 애를 못 낳으면 시댁에 자락이라도 하든가. 이건 뭐 며느리를 들인 건지 상전을 모신 건지. 이 와중에 위자료를 주기 싫어 애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치솟더라고요. 거기에다 아기를 못 낳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저딴 말을 짓거릴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애를 못 낳긴 했죠. 어머님 때문에요. 어머님이 그날 저한테 욕하면서 머리채만 잡지 않았더라도 지금쯤 우리 아기 걸음마 떼고 엄마 엄마 하면서 제 품에 안겨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감히 그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얘가 생사람 잡네.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니? 말은 똑바로 하려무나. 그렇게 떨어질 애였으면 어떻게 해서든 떨어졌을 게다. 네가 몸 관리 잘못해서 떨어져 버린 애를 왜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게야? 그렇지 않아도 교통사고 나서 놀란 상태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란 사람이 무식하게 잡아대는데 애가 어떻게 무사하겠어요? 어머님은 상식이란 게 없어요? 아님 양심이 없는 건가? 내 이년 말하는 꼴 좀 봐라. 하나만 봐도 열을 한다고. 네가 이때껏 날 어떻게 생각했다는 줄 알겠구나. 그러니 날 이때껏 나한테 그딴 식으로 굴었겠지. 다 됐고 이혼하거라. 당장 여기에 도장 찍어. 시모의 이혼 강요는 점점 심해졌고 남편 놈은 그냥 구경꾼 마냥 보고만 있더라고요. 전 그런 두 사람에게 그간 모아뒀던 사진들을 던져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깔끔한 이혼은 힘들 것 같은데 어쩌지? 보다시피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서 말이야. 외도 사실을 들켜버린 두 사람은 수상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무언가 결심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곤 이내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몰랐으면 좋았겠지만 알았다니 다 말할게. 나 다른 여자 생겼어. 만난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나 그 여자 사랑해. 감히 제 앞에서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것인지 화가 다시 한번 치밀어 올랐어요. 사랑? 내가 웃겨서 이런 상황에까지 사랑 타령이 하고 싶니? 솔직히 말해,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조건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이야. 내가 당신 바람난 것도 다 아는데 이 여자 뒷조사는 안 해봤을 것 같아? 이 여자 당신이랑 나랑 다니던 그 회사 사장 조카라며? 왜? 회사 자기가 물려받기라도 한대? 그래서 당신 앞날 보장이라도 해주겠대? 정곡을 찔렸는지 남편은 잠시 멈칫한다 싶더니 이내 하소연을 하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듯 교묘하게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떻게... 그래, 나 성공하고 싶어. 당신이랑 헤어지고 가기만 하면 내 인생 성공하는 지름길이 보이는데 당연히 가야 하지 않겠어? 막말로 우리한테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나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많이 힘들었어. 당신은 당신대로 난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나한테 섭섭하다고 난리고. 야, 이 와중에 불쌍한 척하는 것도 모자라 내 탓까지 하는 거야?
당신도 참 어떤 면에선 대단하다. 당신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내 나름대로는 힘들었단 말을 하는 거야. 이해까진 바라지 않지만 그저 알아만 달라는 거라고. 알아달라는 자체가 뻔뻔한 짓이야. 알아? 그래서 그 여자는 당신 엄마 좋대? 그래서 여행까지 같이 갔나? 끝없이 몰아붙이는 저를 향해 남편은 될 대로 되라는 듯 짓거리며 마지막 합의안을 제시했어요. 그래, 그 여자는 남들이 친딸이냐고 오해할 만큼 우리 엄마랑 사이 좋더라. 엄마랑 잘 지내주니까 지내는 며칠 내내 나도 마음이 편했고. 그러니까 이혼해. 당신이 이혼만 해주면 지금 사는 집도 당신 명의로 해주고 위자료도 넉넉하게 챙겨줄게.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만 해. 이런 상황까지 미리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듯 남편 놈은 막힘없이 조건들을 줄줄이 읊어대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생각했어요. 재산 분할을 해봤자 이 정도는 받지 못할 것이고 진정한 복수는 따로 남아있었으니까요. 이혼, 좋지. 그래, 하자 이혼. 나도 너 같은 거 데리고 살 생각도 없고 당신 엄마도 지긋지긋해. 집, 명의, 위자료, 약속 꼭 지켜.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내가 지켜볼 테니까. 그까짓 집이랑 푼돈 절대 안 떼먹을 테니까 서류 준비나 제대로 해놔. 바로 다 넘겨주고 이혼 도장 찍을 수 있게 말이야. 남편은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듯 저에게 당부 또 당부했고 시모 역시 당장이라도 동네 잔치라도 열 듯 기뻐하며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그래,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얼른 서둘러라 아들. 드디어 이혼하는구나. 이제 우리 아들 잘 될 일만 남았어. 전현이 네 앞길을 막고 있어 내가 늘 걱정이었는데 이젠 두 발 뻗고 자겠어. 시모는 귀가 찢어지게 앙칼진 목소리를 내며 웃었고 저 역시 그런 시모를 보며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직은 제가 웃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와 남편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남편은 약속한 대로 집을 비롯해 그간 모았던 돈을 거의 다 저에게 위자료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 후 저는 곧바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끝낼 수 있었죠. 모든 일을 끝낸 후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저 지켜만 보면 되는 상황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자 드디어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전 가벼운 발걸음으로 전 남편의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난리통도 그런 난리통이 또 없더라고요. 상간녀는 친구에게 마구잡이로 화를 내고 있었고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닌 언니가. 우리 가족이잖아. 친자매는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런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난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아니, 네가 우리 아빠 회사 들먹이면서 유부남이랑 놀아나는 순간부터 넌 내 동생 아니었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난동 그만 부리고 짐이나 싸. 짐 쌀 정신 없으면 그냥 가도 되고. 대충 보니까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그런지 중요한 짐도 없어 보이더라. 마지막 정으로 내가 다 쓰레기통에 버려줄 테니까 정 챙길 기분 아니면 그냥 가도 돼. 언니! 나 네 언니 아니라고 몇 번 말해. 얼른 꺼지지 못해? 제가 기다리던 진정한 복수는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도움을 주던 친구는 사장의 친딸이었던 것이었죠. 친구는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터라 일단 회사에 입사해 적당히 일을 배우고 훗날 자신의 사업체를 차리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간녀는 회사 내에 친딸을 제외한 사장님의 핏줄은 자신뿐이니 무조건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 확신했고요. 내부 분위기 역시 물려주는 분위기로 기울어진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사실은 자신이 사장님 딸이라는 사실을 저에게만 밝히며 복수를 돕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었죠. 그 후 친구는 자신의 아빠이자 회사 사장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버림과 동시에
회사를 물려받겠다고 선언해버렸고 전 남편과 상간녀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죠. 언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 나 여기서 쫓겨나면 집에서도 쫓겨나는 거 잘 알잖아. 그러지 말고 제발 나한테 회사 안 물려줘도 되니까 우리 집에는 비밀로 해줘. 회사도 그냥 다니게 해주고, 응? 이렇게 빌게. 상간녀는 울고불고 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고 친구는 그런 상간녀를 냉정하게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게 빈다고 끝날 문제야? 그리고 나한테 빌긴 왜 빌어? 네가 정말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네가 정말 그 남자를 사랑했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남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야.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정말 잘못된 행동한 거 지금 죽어라고 후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좀 해결해줘. 언니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왜? 난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네가 싼 똥 네가 치워. 알겠어? 상간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전 남편은 그제야 다 끝났다는 것을 체감했는지 주변 눈치를 살피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 순간 그만 저와 눈이 마주쳐버렸고 집도 저에게 주고 큰 금액의 위자료까지 주느라 거지가 되어버린 전 남편은 순간 제가 동아줄로 보였는지 불이 나게 제 앞으로 달려오더군요. 그리곤 깃털보다도 가벼운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도 다 봤지. 전현이 날 속였어. 전현이 날 꼬시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그딴 정신 나간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넌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아, 그랬구나 하고 내가 다 용서할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난 그냥 내 상황이 그렇다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어. 당신도 알다시피 나 당신한테 위자료 준다고 돈도 없고 회사에도 외도남으로 낙인 찍혀서 곧 그만둬야 할 상황이야. 내가 이런 꼴이 됐는데 당신 마음 아프지 않아? 당신 그래도 날 사랑했었잖아. 그러니까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나 좀 용서해주고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하자던 전 남편은 이제 저에게 사랑 타령과 더불어 그간의 정을 호소하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진심이라곤 티끌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용서를 말이죠. 내가 받아줄 것 같아? 용서가 될 것 같냐고. 당신, 나 마지막으로 유산하고 나랑 여행 다니고 하면서 몰래 저 여자랑 연락하고 다녔지? 난 그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가 행복했다가 그런 감정을 가지는 내 자신이 죄스러웠는데 넌 행복했니? 젊은 여자애가 심지어 회사까지 물려받게 될 여자애가 유부남인 너 쫓아다니니까 행복했어? 네 새끼를 네 엄마 손에 잃은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대성통곡을 하는데 넌 행복했냐고. 절규에 가까운 제 말을 들은 전 남편은 마지막 눈물까지 짜내며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내가 정말로 면목이 없는 상황인 거 다 알아. 내가 죽일 놈인 거 다 안다고. 당신한테 내가 죄인인 것도 잘 알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잘한다잖아. 당신이 용서해주고 나 받아주기만 하면 내가 앞으로 살면서 다 갚을게. 당신한테 상처 주고 당신이 울었던 만큼 내가 다 갚으면서 살게. 제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줘. 내가 미쳤니? 너한테 그런 기회를 주게? 난 절대로 당신 뜻대로 해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은 꾸지도 마. 끝까지 매달리던 전 남편은 갑자기 태세를 바꿔 미쳐버린 사람처럼 저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이라도 내놔. 내가 준 위자료라도 다 내놓으라고. 뭐라고? 너 진짜 미쳤니? 그 돈 네 말대로 위자료야. 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그런 돈을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돌려주겠어? 재판 갔으면 그 돈의 절반도 못 받을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그래, 내가 많이 양보해서 절반만 되돌려 받을 테니까 그거라도 내놔. 얼른 내놓으라고. 참다 못한 저는 고함을 지르는 남편의 뺨을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는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보더라고요.
이제 정신이 좀 드니? 지금처럼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앞으로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제발 부탁이다. 그렇게 전 회사를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상간녀와 남편의 고함과 함께 우는 소리가 들려와 돌아서는 저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답니다. 그 후로 전 남편과 상간녀는 당연한 수순으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유부남과 놀아난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시킨 사실이 본가에 다 알려져 돈 한 푼 없이 쫓겨났다고 하고요. 더 통쾌한 건 뭔지 아세요? 친구에게 전해 들었는데 오갈 데가 없어진 상간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전 시댁으로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론 상상이 되죠? 성질 하나 끝내주는 전 시모가 짐까지 싸들고 온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내 아들 신세 망친 나쁜 년이라며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했다고 하더군요. 걔도 참 웃기지 않니? 내가 자기 편이라도 들어줄 줄 알았는지 나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며 하소연하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난 그런 애랑 핏줄로 엮인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그나저나 너 진짜 이혼 잘했다 싶더라. 그딴 시모 밑에서 그 세월을 어떻게 버티고 살았어? 듣기만 해도 성질 대단하다 싶던데. 어떤 면에선 전 남편한테 고맙기도 해. 그놈이 바람 피워줘서 이혼할 거라 마음먹을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아니었으면 난 지금까지 그놈의 사랑 타령하면서 그 집에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아가면서 살고 있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기도 하네. 하여튼 너 계속 쉴 거야? 우리 회사 지금 비상인 거 알지? 와서 일 좀 안 할래? 복직하란 말이야. 넌 이 전 남편 일 집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어. 그 아까운 실력 썩히지 말고 일 좀 해. 출근하는 게 좀 그러면 집에서 해도 되니까 잘 생각해봐. 아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해줘. 복수를 도와준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데 이렇듯 친구는 제 앞날까지 도와주더라고요. 경력 단절인 제가 취업이 힘든 건 당연한 현실이었고 그렇다고 가게를 차릴 성격도 못 되는 걸 잘 아는 친구의 배려였죠. 전 친구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받기로 했고 그 후론 외주 일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어요. 외주라고 하기엔 출퇴근하는 직원과 다름없는 복지를 받는 터라 제 생활은 아주 만족스럽답니다. 특히 친구가 말했듯이 전 남편이 진행하던 일을 제가 마무리하며 그 공을 크게 인정받기도 했어요. 사실 전 남편의 일을 집에서 제가 도왔던 터라 크게 힘들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더 큰 보상을 받게 되어 민망할 때도 있긴 하답니다. 전 여전히 만나는 사람 없이 혼자만의 삶을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개를 해준다고들 하지만 혼자만의 삶에 워낙 만족하기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정확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사는 것도 싫고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에 더 신경을 쓰는 삶을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앞으로도 전 가고 싶은 곳엔 언제든지 훌쩍 떠나는 여행을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은 마음껏 하며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눈치를 보지 않고 만나는 인생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로써 제 사연은 끝이 났네요. 어떠셨나요? 다들 욕들 좀 하셨나요? 전 사연을 들으며 울기도 많이 울지만 빨리 이혼하지 왜 참고만 있냐고 욕을 할 때도 많거든요. 저 역시 그 상황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끝까지 남편과 살았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마지막 유산을 하고 난 후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전 남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 전 남편과 함께 살다 보면 제가 아무리 싫다고 하며 연을 끊고서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사람이 전 시모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엔 전 남편에게 마음이 남았던 터라 그대로 이혼까지 하게 되면 후회가 남을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론 더 큰 배신감을 맛보고 이혼을 하긴 했지만 그랬기에 저에겐 미련은 없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삶이 행복하며 지금껏 느껴왔던 만족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 저와 비슷한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이 있으시다면 고민은 길게 결정은 빠르고 단호하게 내리시길 바라봅니다. 더불어
저에겐 아프고 깊은 상처인 제 사연을 듣고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의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만 저는 물러가 볼게요. 저의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